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번에 보니까 잠깐 만나고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추석 때요? 예, 네.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모님과 짧고 굵게 보내자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일만 했습니다. 어제도 방송이 하나 있어서 그제도. 그만 벌어요. 그만. 이게 아니 대한민국 출연료를 다 쓸어 담을 생각입니까? 틈새 시장입니다. 그럴 때 사실 찾을 게 이제 응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행히도 아니 그게 아닌데 네. 이분이 지난번에 몽골을 갔다 온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가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출연료를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뭐 딱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쉬다 보니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전 또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루틴하게 일하다가 그러니까 그 연휴 끝나고 나서의 병 이제 보통 이제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연휴 끝나서 수요일 딱 맞으신 분들 엄청나게 이 후유증 앓고 계실 텐데 네. 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큰 병 옵니다. 예. 아 제가 네. 월요일에 몸살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아이고. 누워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음.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쉬어도 되나? 네. 아니 이렇게 누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계속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한 달씩 휴가를 가는 거지?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고 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을 안 하는 못 것 배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쉬는 법을 몰라요. 네. 그 하루 이틀 정도 쉴 때는 그냥 푹 뭐 낮잠도 자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 연휴가 길어지다 보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보통 이제 추석 연휴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민족의 대이동이었잖아요. 네. 진짜 무슨 지방 내려가는데 대전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 꼬박 걸리고 이럴 정도로 극심한 정체도 빚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연휴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체력이 다 소진됐는데 이제는 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연휴를 즐기는 그 명절을 즐기는 모습들이 이번에 인천공항 보니까 이용객이 평상시 대비 2.8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히나 연휴기 때문에 뭐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는 이제 짧고 굵게 만나가지고 인사 나누고 혹은 이제 전화로 혹은 그 송금만 해가지고 송금만. 네. 그리고는 이제 각자의 좀 휴식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적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가족끼리도 만남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연휴에 굳이 만나서 가끔 보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유선상으로 전화 나누고 각자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난번에 김태형 소장님 나오셔서 정치 얘기하면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평소 안 친한 사람들이 명절 되면 싸우는 거지 친하면 서로 아주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더라도 다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깨달음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핑계김에 만나서 그쵸. 평소에 못했던 걸 좀 하는 그 시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맞습니다. 아쉽긴 해요. 명절을 핑계로 사실 뭐 경조사 큰 것들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장례 뭐 이런 거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명절이라는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에 모이고 안부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져 가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뷔페 먹을 때만 만나지 말고. 네. 그죠 무슨 날 돼가지고 결혼식이나 무슨 돌잔치를 뷔페 먹을 때만 만나지 말고 그렇죠. 평소에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네, 선물이겠죠? 네,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새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빨리 짓겠다. 네. 그다음에 돈을 좀 풀겠다. 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우 소장님이 이번에 추가 공급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택 시장이 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동산 경기, 주택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공급 대책을 더 크게 발표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는 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할 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재개발, 재건축 추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이 나오는 거는 뭐 통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막 분양 시장도 안 좋고 매매도 안 좋고 뭐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막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은 거는 사실상 뭐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이제 디테일적으로 보자면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 상황을 네. 어떻게 볼지. 네, 지금 현재 뭐 주택 시장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뭐 매매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쪼여져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접근하기에도 금리가 부담돼서 약간 망설이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비주택 같은 곳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합리적이지 않고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규제들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빠져 있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라도 논의를 하겠다라는 정도도 아니라 아예 언급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 3년 뒤에 지금 침체이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도 분양한다고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 양치기 소년같이 분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년 전에 분양을 했어야 네, 그렇죠. 지금쯤 뭐 아파트가 이제 문을 좀 열고 해야 되는데 네, 입주 청소하고 안에 하자였나 들여다보고 하죠. 네. 근데 싹 밀었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밀리면 그렇죠. 2, 3년 뒤에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될 물량마저도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집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고 뭐 거래도 안 되고 지금은 뭐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분양도 안 되고 아예 인허가 물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2, 3년 후에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인 조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얼어붙기 시작한 게 벌써 작년 하반기 1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강원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이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이제 PF 대출도 굉장히 어려졌고 건설사가 돈을 빌리기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도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들이 집을 짓기에는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5개 골로 건설사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인허가 물량을 보니까 지금 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이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39%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수를 치자면은 21만 3천 세대.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이만큼이 감소했다는 거는 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할 테니까 아파트를 지을 테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 언제 지을지는 일단은 허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40%가 감소했고 착공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대비해서 56%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11만 4천 호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대로 가자면은 인허가도 안 받았고 착공도 안 했으니 앞으로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는 굉장히 공급이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주택 가격이 그때 가서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지거나 좀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에서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주택을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12만 가구면 한 3년 정도 서울에 공급할 물량인데 네네. 그걸 어떻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큰 그림이 나온 거긴 한데 일단 결심인가요? 지을 결심? 지을 결심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추진 중이잖아요. 뭐 사전 청약도 받고 있고 본 청약 앞두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기존에 36만 4천 호 여기에서 앞으로 39만 4천 호로 3만 호를 더 늘리겠다. 그럼 3기 신도시 자리에 어떻게 늘릴 거야? 용적률 어떻게 할 거야? 이미 3기 신도시가 나올 때는 그 모델이 나올 때는 용적률은 거의 꽉 채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모델이 제안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에 더 지을 거냐 봤더니
조경 사업을 펼치기로 한 곳들, 그러니까 뭐 유휴 조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 아니야? 아파트만 빼곡하고 주변에는 막 숲도 없고 공원도 없고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녹지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휴 이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집을 좀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땅에 대비해서 집을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뭐 땅값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로 인해서 85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2,500만 원 정도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청약 시기가 지금 이렇게 계획 단계니까 앞으로 뭐 4년, 5년 후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공공 택지를 조속하게 좀 발굴을 해서 그냥 새로운 땅을 발굴을 하고 후보지를 앞당겨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네. 땅이 없어서 여지껏 못 지은 거잖아요. 근데 추가로 어디에 땅을 또 공급을 할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던 곳들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 곳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곳들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 좀 더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간에서 할당돼서 추진되고 있던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택지긴 한데 이거를 이제 민간한테 팔고 민간 너희들이 지어라고 할 예정이었던 공공택지 중에 일부를 이게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니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지어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공공이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짓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유휴 네. 녹지 같은 거를 주택용 토지로 전환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유휴 땅은 누구 건가요? 그건 나라 땅입니다.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일단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 그건 조경. 이제 바꾸면 네.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면적 자체도 그 조경 녹지가 3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은 주변에 숲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괜찮네. 요 정도가 사실 15%에서 20% 녹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요? 34% 정도면은 뭐 많게는 2배 이상 녹지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느낌이 조금 더 삶의 질이 주변 환경이 좋은 이런 도시를 좀 만들겠다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에 녹지가 많은데 요걸 조금 털어가지고 줄여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이걸 고치는 데 있어서 계획을 고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법 개정이 아닌 뭐 공공주택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지구계획 변경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시행령이나 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이라서 계획된 시한 지금 뭐 정부에서 보는 거는 올해 뭐 또 다른 이제 사업에 따라서는 내년까지는 이걸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사유지를 근데 주택용 토지로 바꿔주면 이게 토지 보상이 사실 문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공공택지를 미리 발굴해서 얘기한다는데 땅값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게 3기 신도시 몰래 해야지. 이게 딱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몰래 해야 되는데 몰래 했다가는 내 땅을 가지고 그냥 나라가 어느 데서 가더니 그렇구나. 서프라이즈 여기다 집 지을 거지롱 이러면 안 팔았죠. 제대로 된 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해주지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기 신도시가 추진이 안 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이제 공공주택을 건설을 하겠다, 3기 신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하면서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의 가격에 그런 보상을 해줄 것이냐. 처음에 계획된 게 지구 단위 단계에서는 그때 공시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표라든가 또 코로나 이후에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토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사전 청약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본 청약에 앞서서 사전 청약을 받았었죠. 이게 뭐냐, 그 주택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제발 집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앞으로 3기 신도시라는 걸 공급할 겁니다. 공급할 건데 일단 사전 청약을 받을게요.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나중에 본청약이 됐을 때 무조건 100% 당첨입니다. 대신 중간에 집 사시면 안 돼요. 이거 당첨 제한 있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일단 받았는데 그분들이 당첨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제 청약만 나오면 내 집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에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되니까 되는 상황이었는데. 과열을 조금 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사전 청약인데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본 청약을 해야 분양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 나온 분양가는 그냥 추정 분양가예요. 본 청약은 대략 요 정도. 앞으로 2, 3년 후에 할 것 같은데 대략 5억, 대략 6억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뼈대가 되는 게 사실 땅값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얼마나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해줬다. 그걸 추정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의 추정 분양가가 나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2배가 뛰어서 땅값이 200만 원에 해줬다라고 한다면 분양 가격 자체도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토지 보상가가 높아질수록 본청약 때 가격이 훨씬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나 이거 하나만 믿고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 카드를 크게 돈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분양가 5억이라고 추정했는데 이게 8억이 됐어? 이거 어떻게 될 일이야? 난 이거 포기해야 되겠네? 이런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뭐 대도 걱정이고 네. 안 되고 또 마냥 손 놓고 있자니 네. 걱정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3기 신도시 얘기 들은 지가 귀에 딱지 않겠어요.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럼 이제 사전 청약 받은 거잖아요. 본 청약 받은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네. 언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원래는 입주 시점이 202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후년이죠. 입주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본청약이 지금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들어갔어야 되고 입주 시점을 한다면 그 수많은 단지 중에 블럭 중에 가장 처음 이제 시작하는 곳이 202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늦어진 상황이고요. 늦춰진 상황이고 그중에 제일 빨리 되는 곳이 인천 계양. 여기가 이제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구 지정을 하고요. 여기다 네.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토지 보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행 단계 첫 삽을 뜨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2단계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하는 요 단계에서 굴러가지 못하고 있고 인천 계양만 3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인천 계양만 올해 안에 빠르면 이제 본청약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아직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니면 이제 내년 초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인천 계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청약 때 나왔던 그 추정 분양가가 예. 인천 계양을 통해서 이제 첫 이 단추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0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2,500인지 3,000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천 계양을 통해서 사전 청약 대비 본 청약이 나왔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럼 그걸 근거로 인천 계양이 그때 당시에 사전 청약을 받았을 때의 땅값과 본 청약을 했을 때의 땅값 공시가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근거로 몇 퍼센트 더 뛰었네? 다른 뭐 하남 교산이라든가 다른 광명시흥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 가서 들여다봤더니 그때 당시의 땅값과 지금의 땅값이 이러니까 분양가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한 2, 3년 정도 기다려서 본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분양가가 지금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지금 주택 시장으로 뛰어드시는 수요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인천 계양하면 분양가가 아니고 전 주차장 순살 아파트, 네. 거만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계양은 이미 계양 여기는 사실 지하철 1, 2호선이 다 가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천에서 서울 출퇴근하시기도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예, 좋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사전 청약 정도의 분양가라면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신 상태일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 단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 되게 고민하시면서 사전 청약을 포기하시는 수요도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분양가보다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서 물론 새 아파트긴 하지만 불확실해지는 그래야 불확실한 상황을 내가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이참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다 내 자산 규모에 맞는 자금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사자, 주택을 사자 하시는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인천 계양이 사전 청약과 관련된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시지 않아도 한번 분양가를 확인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빨리 지어야 되는 게 늘어지면 이자 비용 나가야 되고 그렇죠. 땅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구 계획이랑 주택 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한다는 건데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다 짓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일단 여기다 짓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요 지역을 다 결정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몇 세대를 지을지, 지하는 몇 층, 지상은 몇 층, 그다음에 예. 면적별로 뭐 59제곱미터는 몇 세대, 85제곱미터는 몇 세대. 그리고 그렇게 집이 들어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각종 녹지도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네. 이게 주택사업 계획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지구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네.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오는 게 이 주택사업 주택사업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화되는 게 시간이 한 반년 정도 길게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단축을 하겠다. 아예 지구를 선정할 때 이 지역에다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 고민할 때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몇 세대를 어떻게 공급할까도 같이 고민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행정적인 시간을 좀 단축하겠죠. 6개월이면 되게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뭐 분양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꽤 많은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영향 평가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안도 담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게 이 타당성 검토라든가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왜 시간이 걸렸던 거냐? 그냥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가하게 여유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1000세대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학교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교통체증은 얼마나 유발할 진짜 것이며 중요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인프라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체증 발생해서 정말 우리가 그 김포 같은 경우에 골드라인. 네, 맞습니다. 이거 수요 예측이 잘못되는 바람에 특히나 이제 골드라인은 연장도 안 돼요. 이게 9호선처럼 앞뒤에 붙일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안 넣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계속 운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8시간 일할 걸 10시간 일해서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나중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이거 자체가 주택시장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일까? 이거 시간 단축시키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한테 집 좀 지으라고 이제 지원책을 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공공택지 전매 제한의 한시적 완화, 규제 합리화 방안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를 민간에다 팝니다. 민간 건설사에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좋은 땅 있는데 우리가 짓기는 좀 그렇고 가져가서 지을래? 하면은 제가 뭐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제가 120만 원에 사겠습니다. 하겠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넘겨주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땅을 민간이 넘겨받은 다음에 바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시장 상황 봐가지고 요때쯤 짓는 게 그렇죠. 좋겠네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게 통상 그렇게 공공택지를 가져간 뒤에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혹시 능력이 안 돼서 못 짓고 있는 곳들은 다른 곳에 넘길 수 있게 해주겠다. 팔어. 그렇죠. 원래는 이제 계약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나 이제 넘길 수가 있는데 계약 이후에도 2년이 지나갔으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팔 수 있게끔 하겠다. 다만 이제 전매 제한을 두는 거를 이렇게 완화해 주는 대신에 원래 계약해서 사들였던 가격보다는 밑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시세 차익 보지는 말아라. 딱 그거죠. 능력이 없으면 빨리 딴 데로 넘겨. 내놔. 내놔. 그 너희들도 이자 비용 나갈 테니까 그거 줄여줄게. 대신 여기서 수익은 가져가지 마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공공택지를 최초에 계약한 이후에 조기 인허가를 받게 되면 아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년이 아니라 그 이내, 예를 들어 뭐 1년 이내에 인허가를 받고 뭐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다음에 공공택지를 계약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너 지난번에 인허가 빨리 받았네? 그러면 너한테 가산점 5점 줄게. 공공택지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러니까 나라가 가진 택지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집을 빨리 짓고 싶은데 이게 뜨뜨미지근하게 이 진척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줄 테니까 빨리 좀 올려라.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금융 지원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PF 대출이 요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보증을 지금 15조에서 25조까지 늘려주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늘려줘도 괜찮습니까?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PF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가지고 담보로 내 꿈을 담보로. 그렇죠.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네. 샤프론 초원이 이제 그림 같은 집을 짓겠습니다. 그림만 가지고 와서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예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PF 대출이죠. 이게 PF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는 받았는데 저 땅도 사야 되고 뭐 일단 사업이 얼마나 될지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덜컥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이걸 갚지 못하면 건설사들이 파산을 하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돌려막기를 해주려면 누군가 또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야 건설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돌려막기 해주는 돈으로 빌려줬다간 언젠가는 더 크게 떼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보증을 해줘서 돈을 더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금리도 높은 상태이고요.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지금 당장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뭐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이런 지원을 안 하면 그게 옳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안 했을 때는 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지금 이 숨은 좀 쉬어보자. 양쪽 콧구멍이 막혔는데 한쪽만 좀 뚫어보자. 숨이라도 쉬고 잠이라도 좀 자보자. 예, 조금이라도 숨 좀 쉬어보자라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는 집을 지었다가 미분양이 나기도 해요. 예. 근데 서울에 집을 못 짓고 네. 외곽 지역에 서울 가기 좋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 거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침체기에 들어온 부동산 시장이 위험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서울 지역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쵸. 3기 신도시라는 대책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나온 게 서울에 이제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웬만해선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주변에다가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 구상이 나온 건데 그 3기 신도시도 계획 세운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오래된 주택들을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만이 이 서울 시내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방법이죠.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에 했었던 굉장히 큰 단위의 재개발이 아니라 조그만 규모의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조금 규모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소규모의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늘 이제 모순인 게 주택 시장이 뜨거울 때는 하지 말래도 마구마구 합니다. 마구마구 하는데 지금처럼 침체돼 있으면은 아무도 이제 첫삽을 안 뜨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사실은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가 걱정이 되는 건 거기에 참여하는 뭐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차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그쵸. 분담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원활히 굴러가거나 뛰어들게 하려면은 나중에 가서 부담될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대책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집값을 안정세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연착륙할 수 있게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남의 청사진만 남의 푸른 꿈만 보다 끝내는 건지 네. 좀 상황을 지켜보죠.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추석 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어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어서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연휴 전에는 FOMC 연준의 문제였죠. 이제 금리를 굉장히 매파적 발언들, 그러니까 강력하게 긴축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뭐 7%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겁을 엄청 주고 있어서 예.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있는 데다가 이런 이제 물가를 굉장히 길게 끌어왔잖아요. 금리를 고금리로. 그런데도 안 잡히는 걸로 봐서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긴축해야 된다, 이 상황이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시에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적시에란 말은 알맞은 타이밍이라는 건데 그렇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얘기로 보자면은 지금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괜히 이제 두고 봤다가 우리가 아플 때도 바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집에서 지켜보고 조금 쉬다가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뭐 골든 타임이라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런 이제 매파적 발언이 많이 나온 탓에 19명 중에 12명이 이제 연내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야 된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예. 그 연내에 한 차례 더 올린다라는 건 지금 금리가
꼭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연휴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주시장에 닫혀 있는 상태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우려가 전부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에는 4번 정도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제 2번으로 줄어들면서 안 내리고 올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휴를 앞두고 야 불안하다라는 마음에 2,500선이 깨지고 오늘은 2,400도 위태위태한 수준까지도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3천 넘은 적 있었죠? 제가 그게 진짜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꿨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3천 넘을 때 역시 3천을 뚫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 내가 꿈꾼 거를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3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26일이 1,348.5원. 예. 그리고 27일에 보니까 1,356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뭐 1,356원. 나날이- 그런데 예. 이게 보니까 7월 18일이 1,26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1,300원을 넘었다가 1,200원 밑으로 1,200원대 내려왔다가 다시 1,348 저러다 1,400 뚫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가고 있고 여기에 연준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게 돈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값어치가 없고 네. 달러는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도 이제 주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달러 환율 오르다 보니까 뭐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아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갔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 팔고 이제 이탈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에는 순매도한 금액이 2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2조 원 넘긴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챙겨 나가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느냐? 근데 오르지도 않았으니 야 이거 한국 주식 계속 들고 있다가는 그냥 주가가 안 올라도 달러가 올라서 나중에 손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팔고 이제 나가는 수요가 가는 이탈하는 거죠.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지난달에만 2조 원이 넘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팔 건 다 팔았다라고 보는 이 시각도 있지만 이게 계속 가속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달러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담일 테니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느 폭으로 올릴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3분기에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런데 주요 주도주에 대한 수급이 눌려버린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그 돈은 한정적인데 그렇죠. 저기 다 쏠리니까 네. 다른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라는 시각인가요? 맞습니다. 사과가 한 바구니고 바나나가 한 바구니인데 사람들이 다 이제 사과만 찾다 보니까 바나나는 안 사는 바나나 살 돈이 없는 거죠. 돈 있는 돈으로 나는 10,000원만 갖고 있는데 바나나도 10,000원, 사과도 10,000원인데 나는 사과만 10,000원어치를 할 거야. 그럼 바나나가 안 팔리는. 딱 네. 이 2차 전지만 살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바람에 이 다른 주가들이 못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3분기 우리 증시예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상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이 뭘까 보니 2차 전지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 네. 그래서 다른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OECD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증시가 이쪽 2차 전지에 집중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는 거의 방전된 모습이에요. 네. 다 배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돌지를 않다 보니까 이 견인하는 힘도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끌고 가던 증시도 주저앉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도 허약해졌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쓰리고잖아요. 네.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없겠죠? 네,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3개월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 네, 알고 있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실제로 그게 나타난 게 외국인들이 3개월째 코스피를 계속 팔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실적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고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악재건 호재건 이 실적에 대한 거는 다 반영이 된 거라. 아, 예, 실적 발표가 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미 뭐 반영돼서 큰 주가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쁘면요. 엄청나게 나쁘죠. 저희 이제 문 닫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컨센서스가 낮아진 건 고환율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환율이 더 급등하지 않는 이상 뭐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네. 구멍이 2개 다 막힌 기분. 네.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했는데 한쪽 다, 이 양쪽 다 막힌 기분이네요. 좀 행복한 소식을 들고 와야 되는데 늘 안 좋은 소식만 들고 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가겠죠. 예. 네.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